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당신이 내게 어쩔 수 없는 웃음을 지어주었던 그날. 매일 새 끼를 차리는 고단함에 지쳤던 어느 날, 남이 해준 반찬이 먹고 싶어 아주 오랜만에 당신이 일하는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장으로 보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가게 안쪽 조리실에서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같이 일하는 분들을 향한 고함과 욕설, 여기에 옮기기도 어려운 험한 말들. 그때 당신은 마치 거기에 없는 사람처럼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나가야 하나? 당황한 얼굴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내 발소리를 알아챈 당신이 얼른 조리실에서 계산대로 나왔습니다. 혹여 나 때문에 당신이 더 무안할까봐 나는 당신을 똑바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내게 당신이 친절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혹시 담아갈 데 있으신가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내게 살짝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당신의 얼굴은 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라고. 내가 수고하세요 인사를 하며 돌아설 때 당신은 상냥한 말씨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저녁, 괜찮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는 당신의 미소를 다시 떠올리며 수많은 일터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냈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따뜻한 이불 속에 숨고 싶은 마음을 물리치며 일어나 서늘한 아침 공기에 어깨를 움츠린 채 만원 버스와 지옥철에 시달리며 일터로 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매일 세상에 나가 버티고 있는 당신은 언젠가의 나이기도 가족이기도 친구이기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누군가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해지는 저녁 무렵이면 가끔 당신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언제든 기도하는 마음이 되겠지요.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당신을 기다려주기를. 어쩔 수 없는 미소가 아니라 기쁨을 참을 수 없는 웃음을 지을 수 있기를.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나무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어느 편인지 묻는다면 준비해놓은 답이 하나 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답변은 바로 슬픔의 편이라는군요. 슬퍼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삶과 인간에 대한 속 깊은 헤아림. 슬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 품은 연민과 진정성. 이러한 것들이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박애희 작가의 견디는 시간을 위한 말들,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과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당신 옆에서 티슈를 건네주며 같이 울고 싶은 마음과 무릎 아래로 힘없이 툭 떨어져 있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랬다고. 나도 당신과 다르지 않았다고. 그러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이러한 사람도 어떻게든 견디며 살고 있으니 당신은 더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잘 견뎌왔으니 내일은 더 좋은 일이 꼭 찾아올 거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비는 언젠가 반드시 그친다.
이 여름의 끝은 어디일까? 병실 창문으로 눈이 시릴 정도로 뜨거운 햇빛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었다. 살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어쩌면 엄마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던 시절이었다. 같은 병실에서 웃으며 과일을 먹던 40대 환자가 며칠 사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키 크고 체격 좋은 20대의 환자가 맞은편에서 구토를 하고 쓰러졌다. 나랑 동갑인 한 환자는 이식수술 부작용으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 좀 더 달라구요를 외치다 침대 위로 동그랗게 몸을 말고는 울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게 이런 것일까? 엄마가 지쳐 잠들어 있으면 나는 병실 창문 멀리 다른 곳을 보았다. 강한 햇살 때문에 눈이 시려도 자꾸 창문을 내다봤다. 그럴 때면 조금 눈물이 흘렀다. 그 시간에 기도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성당에는 제대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어려울 때에만 얌체처럼 하는 기도에 무슨 응답이 있을까 싶어 그마저도 하지 못했다. 대신 엄마가 잠들어 있을 때에면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책을 읽었다. 책을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때 읽은 책 중 바보가 바보들에게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책을 펴면 모서리를 작게 접어둔 페이지가 있다. 병원에서 나는 그 부분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었다. 1969년 8월 로마의 베드로 대성전에서 서임식을 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47의 젊은 추기경이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의 청소년 수련원을 찾았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텐트를 치고 수련회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기간 내내 장대비가 내려 학생들의 고생이 말이 아니었죠. 그때 마침 간이 막사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추기경에게 여고 1학년 학생이 다가가 노트 위에 사인을 부탁합니다. 추기경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마에도 끝이 있듯이 고생길에도 끝이 있단다. 당시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두려웠던 건 이 아우성이, 이 고통이, 이 견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함이 무엇보다 무서웠다. 아마 그래서였을 것이다. 장마에도 끝이 있듯이 고생길에도 끝이 있단다 라는 짐짓 평범해 보이는 추기경님의 말씀이 단비처럼 느껴졌던 건 몇 주 뒤 장마가 시작됐고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나는 중얼거렸다. 그래, 비는 언젠가는 그치니까. 그해 여름 엄마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갈팡질팡했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이 시간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을 품고 있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엄마는 망가진 골수가 살아나길 바라며 극심한 고통이 동반되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았다.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다. 몇 주 뒤 우리는 의료진으로부터 암세포가 재발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비가 그친다는 것이 이러한 것인가? 나는 조금 분개했던 것도 같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른 뒤 그때를 돌아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엄마는 내 비를 빨리 그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병약한 자신을 돌보느라 딸이 오래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는 어떻게든 엄마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엄마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가족들이 더는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닐까. 가파른 난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무서울 딸 인생의 장마를 빨리 거두어가게 해달라고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바라는 끝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끝은 찾아왔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예전과는 조금 다르지만 다시 나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엄마가 꿈속에 나타났다. 엄마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한참을 바라보다 내 어깨를 보듬으며 말했다. 생전에 입술이 닳도록 내게 해줬던 그 말. 우리 딸, 사랑해. 많이 사랑해.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오빠한테 연락이 왔다. 이제 봄이고 하니 엄마 아빠의 묘지 봉분을 새로 쌓으면 어떻겠냐고. 그러면 묘지 앞 잔디까지 예쁘게 새로 깔 수 있다면서. 그러면서 오빠는 말했다. 우리 VIP라고 할인해준다네. 키역키역. 우리는 이렇게 묘지 이야기를 하며 키역키역을 할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믿는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끝이 아닐지라도, 고통이 완벽하게 사라질 순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삶은 다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전보다 단단하고 깊어진 나 자신을 느끼게 되는 날도 온다는 것을. 다시 장마가 찾아오는 날, 이 진실들을 복기하며 전보다 조금 더 그 시간을 잘 견뎌내 보고 싶다. 하루의 고단함이 사라지는 마법.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당연한 것들, 이적 노래. 나도 그렇게 믿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금세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1년이 넘도록 힘겨운 시간은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출다운 외출을 해본 지가 언제인지, 아이 말고 어른과 일상에 대한 담소를 나눈 게 언제인지, 끼니 때마다 꼬박 부엌에 들어가 노동을 해서 차려내는 집밥 아닌 외식을 한 지가 언제인지. 그날 나 또한 한숨을 쉬고 있었던 것 같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어디까지 견뎌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자잘한 일상의 모든 일이 몇 배로 더 고단하게 느껴지는 저녁이었다. 퇴근한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짜장면 시켜 먹자. 여기 맛있을 것 같아. 그의 손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광고지가 들려 있었다. 누가 맛있대? 들어오는 길에 이웃 누구에게 얘기를 들었나 싶어 물어보니 남편이 잠시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이어진의 남편의 싱거운 말이 나를 웃겼다. 여기에 쓰여 있어. 맛있다고. 소문난 맛집이라고 자신 있게. 그러면서 남편은 가볍게 픽 웃었다. 그제야 그가 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했다.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아이 데리고 가르치랴, 끼니마다 밥 챙기랴, 살림하랴, 글쓰랴, 고단했다는 거 다 알아. 내일은 주말이니까 당신도 좀 쉬어. 편하게 끼니를 때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가 그 긴 말을 다 한 게 아니지만 여기 맛있을 것 같아 하며 콧구멍을 좀 벌렁거렸기에 그게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남편은 항상 쑥스러운 진심을 말할 때면 그랬으니까. 농담 같은 가벼운 그 한마디에 피곤이 풀리는 것 같았다.
지금 누구나 다 힘든 시기라는 걸 모르지 않았다. 매일 해야 하는 일들 앞에서 엄살을 부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견디고는 있었지만 괜찮았던 것은 아니었다. 고립된 공간에서 사람들과의 소통 없이 매일 주어진 노동만을 묵묵히 해내야 하는 버거움이 어느 날은 목까지 차오르곤 했으니까. 그런 내게 타이밍에 맞춰 그가 어깨를 다독인 것이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 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서 몇 년 전 생각을 떠올렸다. 오늘처럼 그때도 운이 좋았지 하면서. 언젠가 다시 찾아온 편두통 때문에 며칠을 시달리다 신경과를 찾아간 적이 있다. 당시 내 담당 선생님은 아빠를 진료해주는 선생님이기도 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아빠에게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혈당 쇼크가 와서 정신을 잃으시는가 하면 가끔 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처럼 멍해 보였다. 아빠마저 잃는가 싶어 당시 두려웠던 나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마음 편히 드러낼 순 없었다. 아내를 잃은 아빠도, 매일 경무에 시달리는 오빠들도, 아빠 집 근처로 이사를 해준 남편도 힘들기는 매 한 가지라는 걸 모르지 않았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편두통까지 겹쳐서 사실 나는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신경과 선생님은 나를 바로 알아보았다.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님은 잘 계시죠? 편두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왔다는 내 말을 조용히 듣던 의사 선생님은 잠시 나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왜 안 힘드시겠어요? 걱정이 많으셨죠? 머리도 그래서 아팠을 거예요. 어디 좀 볼까요? 이 선생님을 찾아올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아플만 하다고, 힘들었을 거라고 인정해주는 그 말만으로 나를 괴롭히는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아닐 때가 많다.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나는 여태 무엇을 위해 이토록 달려온 거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토록 참고 견딘 거지? 내가 이런다고 누가 날 알아주지? 고단한 노동보다 우리를 더 괴롭히는 건 이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아무도 내가 애쓰고 있다는 걸, 노력하고 있다는 걸, 버겁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견디기 힘든 게 아니었을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주어진 노동을 해내고 견디며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건 이해와 인정에서 비롯된다. 나의 힘겨움을 들여다보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을 때 누구나 마법을 경험하게 된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이 사라지는 마법. 정말 애썼어요. 그걸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이 외로웠겠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는 말들 덕분에 우리는 이 힘겨운 시간을 어떻게든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닐까. 노래 당연한 것들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며 당신의 지친 하루에 작고 따뜻한 토닥임을 보낸다. 너는 왜 사는 게 맨날 힘들어? 친구 희자와 나란히 걷던 정아가 휘청거렸다. 작은 웅덩이에 발이 빠져 무릎이 접힌 탓이었다. 한 걸음 내딛자 발목이 시큰하게 통증이 오는 걸 느꼈다. 희자는 얼른 근처 가까운 계단 한쪽에 정아를 앉혔다. 뼈나? 괜찮아?
정아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만져주는 희자의 손길이 조심스럽고 다정하다. 늙으니까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네. 정아의 목소리가 조금 서글프다. 정아를 다독이듯 희자가 말한다. 애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늙은이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다고. 그냥 나이가 그런 건데 갓난쟁이들한테 말하듯 한다고. 내 마음, 내가 다 안다는 듯한 표정으로 희자는 정아에게 말을 잇는다. 내가 힘이 있으면 업고 갈 텐데. 그러고는 가만히 정아 옆에 함께 앉는다. 문득 정아는 그런 생각이 든다. 늙은 친구랑은 되는 게 왜 남편이랑은 안 될까 하고. 지금처럼 힘들면 쉬어가자 그러고 다치면 조심하라 그러질 못하고. 왜 그랬냐고, 정신머리를 어디다 팔아먹었느냐고 평생 쥐어박는 소리만 해대는 남편 흉을 슬쩍 보려는데 어쩐지 그것도 구차스러운 마음이 드는 정아다. 그런 정아 마음을 다 알고도 남는다는 듯 희자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한다. 욕해. 아픈 발목도 나이 들며 서글픔도 남편에 대한 원망도 어느새 바람처럼 쓱 지나간다. 내 속에 들어왔다 나온 것처럼 다 알아주는 친구가 있어서 내 맘 같지 않은 육체를 이끌고 버티는 노년의 하루하루가 그래도 두 사람은 견딜만해 보였다.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정아와 희자의 우정씬이 나올 때마다 나는 가슴 깊이 부러웠다. 한때는 전부였지만 이제는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친구들을 떠올리면 더 그랬다. 변해버린 마음을 세월 탓으로 돌려봐도 때때로 물리칠 수 없는 외로움 같은 것들이 내게도 있었기에 희자와 정아 할머니의 우정은 내게 부러움을 넘어선 동경 같은 것이기도 했다. 한편으론 궁금했다. 할머니가 되었을 때 내게도 저런 친구가 남아있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저렇게 오랫동안 좋은 친구일 수 있을까? 저들은 어떻게 서로에 대한 따뜻하고 애틋한 마음을 그토록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걸까? 긴 세월 동안 우정을 위협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걸까? 그럴 리가 없다고 70년이 넘은 세월을 알고 지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순간이 없었다면 그건 판타지라고 나는 생각했다.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드라마의 후반부쯤 희자는 치매를 앓기 시작한다. 희자의 뇌가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 어느 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해묵은 상처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희자는 그날 맨발로 집을 나서 어딘가를 하염없이 걷고 있었다. 늙은 희자가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걷고 또 걸었던 그곳은 젊은 희자가 죽은 아이를 업은 채 걷고 또 걸었던 고향길이었다. 아이가 죽었다는 걸 희자는 병원에 도착하고서야 알았다. 죽은 애를 업은 젊은 희자가 되어 고향길을 걷고 또 걷는 희자의 모습을 보는 정아의 마음은 찢어진다. 그런데 정아를 발견한 희자의 표정이 예전과 다르게 아주 날카롭고 매섭다. 희자는 정아를 보자마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말한다. 내가 너한테 전화했지. 내 아들이 열감기인데 도와달라고. 약 먹어도 안 낫는다고. 무섭다고 와달랬지. 왜 넌 매일 힘드니? 왜 넌 매일 힘들어서 내가 필요할 땐 없어. 남편도 전화 안 되고 그 밤에 얼마나 무서웠는데. 기껏 전화했더니 뭐? 나보고 나도 힘든데 징징대지 말라고? 그러고 네가 전화 끊었지. 나는 너밖에 없었는데. 그제야 생각이 나는 정아는 희자를 보며 마음 아프게 운다. 정아의 눈물에 아랑곳 없이 희자는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내뱉지 못한 말들을 다 쏟아낸다. 왜 너는 맨날 지질이 궁상이야? 왜 맨날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왜 내가 한 번도 맘 편하게 치대지도 못하게?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 이년아. 너는 친구도 아니야, 이 나쁜 년. 정화는 그때 희자를 2년 동안 보지 못했다. 지금은 차나 있지만 그때는 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다. 정화가 희자에게 달려가지 못했던 이유는 또 있었다. 정화는 그때 아이를 유산했다. 그 이야기를 정화는 희자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다. 틀어지려면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어떤 인연들은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 그렇게 멀어진다. 나는 도대체 너에게 무엇이었느냐며 그동안의 시간과 마음을 모두 묻어버리며. 희자와 정화는 달랐다. 그들은 풀리지 않는 어떤 마음 때문에 함부로 인연을 내치지 않은 채 기다렸다. 매일 보던 시절도 있었고 오래 보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삶에 부대끼면 부대끼는 대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우정의 거리에 연연하지 않은 채 각자의 시간을 살면서 서로를 곁에 두었다. 정신이 돌아온 희자는 정화를 참아 볼 수가 없다. 정화는 희자의 마음을 알고도 남는다. 전번에 욕한 게 미안해 그러지? 대답 없는 희자에게 정화는 묻는다. 너 전번 날 거의 매일 밤마다 성당에 기도 왜 갔어? 뭐 빌러 갔어? 주님하고 마리아님한테 용서하시라고. 내가 애를 잘못 돌봤다고. 너무 어려 그랬으니 용서하시라고. 그때 너한테 못 간 내 죄도 좀 빌어주지. 그랬어. 정화도 사는 게 힘들어 그런 거니 용서하시라고. 그때 나도 뱃속에 애가 유산돼서 그래도 미안해. 많이 미안해. 세상이 우리한테 미안해 해야 돼.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그들의 우정이 왜 70년 넘게 이어질 수 있었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았다. 상처받았다고 서로를 내치지 않았다. 대신 기다렸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지난 시간 함께 했던 크고 작은 추억과 기억이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어쩌면 두 할머니는 긴 세월을 살아내며 알게 됐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서로를 잃지 않으려면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일밖에는 없다는 것을. 그것이 실은 누군가를 아끼는 진짜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저마다의 힘겨움이 있다는 것을, 모두 흔들리는 어깨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은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늘어가며 배우고 또 배웠을 것이다. 걷다가 무릎이 꺾여 수시로 관절을 다치고 숱 없는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하게 느껴져도 마음은 여전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육체가 통 따라가지 못하는 서글픔이 몰려와도 나는 그들이 눈물나게 부럽다.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도 상처를 견디고 원망을 털어내고 미움을 씻어내고 서로를 용서하며 끝끝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할머니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자꾸만 눈물이 난다.